자, 우리 교재 64페이지 하단 보시면 이제 5번의 중개대상물 주제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뒷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6번 제목에 중개대상인 권리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개대상 권리 파트가 조금 중요해요. 일단 이제 그 판례가 좀 몇 개 있는데 판례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1번 판례, 1번 판례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타 권리에는, 그래서 기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중개를 정의할 때 중개란 뭐라고 정의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역. 이 그 밖에라는 말을 옛날에는 기타라고 얘기했었어요. 기타 등등 뭐 이런 말. 근데 요즘에는 그 밖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거기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저당권 같은 것도 개입할 수 있고. 3번 판례도 한번 볼게요. 유치권 있죠, 그죠? 근데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이랬어요. 그럼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성립되는 과정에는 개입될 수 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지는 유치권을 뭐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신 전속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을 파는 거. 즉 유치권을 양도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요. 유치권이 일신 전속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유치권을 뭐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양도해도 괜찮다. 양도해도 괜찮다. 그럼 누군가가 그거를 팔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사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는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중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과정에 우리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에 아니면 유치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우리가 개입한다는 거지. 성립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개념 잡고요. 그러면 저당권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치권도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 중개대상 권리는 굉장히 이것저것 많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권리들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데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어떤 권리들을 우리가 중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표로 하나 정리를 좀 해놨는데 왼쪽에 중개대상 권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원인 행위를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매매라는 행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에도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고 밑에 다 이제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오른쪽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쪽에 보면 일단 동산질권이라고 되는데 동산은 우리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들어가고 질권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그냥 질권은 알고 계실 거고 점유권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까요? 점유권 다음에 계약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그런데 점유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은 없다는 거야. 지상권 이전 계약 어때? 가능해요? 가능하지. 근데 점유권 이전 계약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권 다음에는 어떤 말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계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까 원인 행위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중개할 일이 없는 거고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는 것은 양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있어야 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야. 중개할 수 없는 거고 영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동산의 영업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중개할 수 없는 것이고 분묘기지권 같은 게 있는데 그 분묘기지권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분묘기지권이 대표적인 일신 전속적 권리예요. 분묘기지권은 다른 후손들은 관여하면 안 돼요. 분묘기지권은 누구만 그러니까 그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종손, 종손. 예, 종손이 뭐죠? 큰아들, 큰아들을 종손이라고 하잖아. 큰 집의 큰아들, 예, 종손. 다른 후손들은 일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옛말에 남의 집 제사에 뭐해라 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감나라, 배나라 이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자기 집 제사에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있을 때는요. 종손이 있을 때는 종손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손이 이제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라는 얘기고, 따라서 일신 전속적 권리니까 중개할 수 없고요. 자, 밑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권리들이 중개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아까 어떤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전하는 과정. 근데 뭐 하는 과정에는 안 된다 그랬고, 성립. 옆에 있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자 들어가는 애들은 뭐 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어. 성립되는 과정에는 개입이 안 되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을 뭐 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전할 수 있잖아. 이전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개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환매권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환매권은 여백을 좀 아무데나 찾으셔서요. 환매권을 좀 적어 놓으실 건데,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오늘 나간 프린트 있죠. 거기 환매권이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 쪽에 가보면 맨 아래, 프린트 2페이지 쪽에 가보면 맨 아래 환매권 있고 유치권 있죠, 그죠? 예, 거기 뭐 오른쪽에 좀 여백이 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데다 해놓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자, 환매권은 사례를 좀 드릴게요. 사례.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근데 아까운 물건일 수도 있을까요? 팔기 아까운? 그런데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팔긴 팔았어. 그런데 이제 갑이 을한테 이런 특약을 걸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환매 특약. 이건 무슨 말일까요? 환매 특약을 걸고 팔았다는 얘기는. 응? 나한테 꼭 되팔아 줄래? 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오케이.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러면 얘가 환매 채무를 부담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 환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병에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환매 특약을 주장을 못 하는 거야. 왜? 환매 채무는 을이 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 누구에게라도 주장하고 싶으면 이 환매 특약이 대항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대항력을 가지려면 뭐를 해놔야 돼? 등기를 해놔야지.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누구한테도 주장하게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갑이 환매권을 취득한 거죠. 예,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환매권자라 그래. 환매권자. 얘는 환매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럼 이제 환매권을 행사를 하려면 내가 이 환매 특약을 걸을 때 나중에 몇 년 안에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나한테 되팔아 줄래? 이렇게 이제 특약을 거는 거거든.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돈하고 지금 이 물건을 넘기고 나서 시세가 막 차이가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나는 돈은 없어. 아까워. 그러면 환매권을 뭐 해도 돼? 팔아도 되겠지. 예, 그래서 환매권을 이제 팔기로 했는데 이걸 병에게 환매권을 팔기로 한 거야. 양도하기로 했대. 환매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환매권자가 되어지는 게 환매권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신 거거든요. 예. 그럼 이 환매권이 성립되는 과정에 우리 중개가 개입될 수 있겠다, 없겠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걸었잖아.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주된 내용에 대한 약정이고 이건 종된 내용의 약정이니까 개공이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이거 팔기 억울하면 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잖아. 그럼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예. 그래서
중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요게 26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환매권 성립되는 과정에 중개가 개입할 수 있냐? 개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환매권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양도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환매권을 뭐 한다는 뜻이야? 이전한다는 뜻이거든. 환매권 자체를 파는 거. 그럼 환매권을 판다, 이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개입될 수 있어? 중개도 개입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네,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정리. 환매권은 뭐 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성립. 그다음에 환매권이 이전되는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럼 환매권이 이전되면 병한테 환매권이 넘어간다는 거지.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환매특약을 등기할 때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오는 등기에 붙여서 하는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를 얘가 넘겨받으려면 다시 무슨 등기로 넘겨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부기등기로 넘겨받아야지. 얘가 이제 환매권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환매권자가 됐으니까 환매권을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가 이제 환매권을 양수받았으니까 그걸 행사해야지. 행사. 누구한테? 을한테. 이제 을한테 한번 행사를 해볼게요. 야, 내가 환매권을 갑으로부터 양수했거든? 예, 그리고 너가 약정한 내용 그대로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뭐 해? 다시 되팔아줘. 이렇게 행사하는 거지. 그럼 얘는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을 못해. 왜냐면 이미 승낙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돼 얘가? 팔아줘야 돼. 예, 그 다시 팔아주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다시 팔아주는 거. 응? 다시 팔아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팔아주는 걸 뭐라고 할까? 아니, 재매매라 그래. 재매매. 뭐 대단한 거 생각한 거 아니죠? 예, 재매매. 다시 판다 이거야, 재매매. 예. 근데 이 재매매가 매매잖아요, 매매. 근데 얘하고 의사가 합치돼서 매매가 된 거야?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일방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원인행위를 성립시키게끔 하는 거. 그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형성권은 이미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행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 그럼 매매가 당연히 성립하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이 재매매 과정에는 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환매권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환매권은. 뭐 되는 과정, 뭐 되는 과정, 뭐 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성립, 이전, 재매매. 예. 자, 그러면 성립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고 이전도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그런데 뭐 할 때는 재매매 할 때는 개입이 안 돼. 왜 안 돼? 형성권이라서.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만 표시하면 되니까. 예. 나 이거 환매권 행사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가 도와줄 일이 없는 거지.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예. 자, 이제 다시 교재 66페이지 오셔서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뭐 이런 것들 표로 있는데 그거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중개업 아까 이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장 넘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 종별 관련해서 표를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69페이지 상단에 개인인 개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개공이랑 무슨 개공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랑 부칙 개공이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공인중개사인 개공 우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내가 그냥 등록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밑에 있는 부칙상의 개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부칙상의 개공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종별이 아닌데 왜 아니냐면 거기다 우리 땡땡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부칙 개공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85년도에. 예, 그러면 85년 이후에나 우리나라에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공인중개사들이. 예, 그러면 이 부칙상의 개공들은요. 85년 이전부터 등록을 한 등록자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1985년 전부터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자격을 갖고 등록을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했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개공이라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럼 우리는 부칙상의 개공은 될 수 없는데 왜 될 수 없는 거야? 예? 우리가 85년 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필요도 없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형태의 개공 중에서 밑에 중개법인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우리가 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뭐를 차려서 회사를 차려서 그게 법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특수법인은 이제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특수법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실 거고요. 뒷장 넘기시면 이제 소공과 중개보조원 뭐 각각 있고요. 예,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고용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프린트온을 잠깐 좀 꺼내 볼게요. 자, 1페이지에 노마자 2번을 좀 잠깐 정리하고 2번, 3번 봅니다. 노마자 2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한번 좀 정리할 거고요. 맨 밑에 거부터 볼게요. 맨 밑에 직접 목적인데 가로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줄 거래. 이 가로에 뭐 들어갈까요? 개공 들어가야 돼? 아니면 공인중개사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할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을 말하는 건가요? 개공 당연히 들어가. 네, 개공도 들어가고 소공도 들어가? 네. 부칙 개공도 들어가? 네. 왜냐면 어차피 그 부칙 개공도 개공은 개공이니까.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인데 물론 중개보조는 빼는 거야. 중개보조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중개 업무를 할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업무를 정함으로 인해서 무슨 성이 제고된다 그랬죠? 위에 거?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래서 무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겁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거죠. 국민 경제. 그 오른쪽에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재정 목적 안에다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그럼 왠지 뭐 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절대 그런 말 틀린다는 거. 그냥 뭐에 이바지한다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 개념 기억해 주시고 노마자 3번에 보면 법령상 용어의 정의 쪽에 보니까 1번 중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알선한다. 밑에 첫 번째 그거를 앞으로 백열전구라고 할 건데 전구. 밑에 첫 번째 전구 이렇게 불 들어온 거 있죠? 전구. 자, 중개 행위의 성격은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 중개 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가 맞고 반대로 중개 행위의 대상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중개 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구에 보면 지시중개라는 말 나오죠. 그죠? 지시중개. 지시중개는 정보만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서까지 써줘야 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참여중개. 지시중개의 반대말은 참여중개고 그 다음에 일방중개의 반대말은 뭔 말이에요? 일방중개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일방중개가 그거잖아. 한쪽의 의뢰를 받은 거 일방중개. 그러면 반대말 쌍방중개. 양쪽의 의뢰를 받는 거 쌍방중개. 한쪽의 의뢰를 받으면 일방중개. 이거 헷갈리나요? 네. 그래서 일방중개 반대말은 뭐라고? 쌍방중개. 한쪽의 의뢰를 받았으면 양쪽의 의뢰를 받아야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죠. 3.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업인가요? 업이 아닌가요? 업이 아닌 거야. 세 개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을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개공이라는 말 나오는데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무엇한 자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죠. 5번 용어 소공, 소공 보니까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얘가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가로 부분만 한번 쭉 연결해서 밑줄을 한번 좀 해봐 주실래요? 가로 부분만 밑줄.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가로 부분 밑줄. 가로 전체를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소공 용어에서 가로 부분 전체 밑줄. 잘 안 돼도 돼요. 뭐 내년에 또 볼 거 아니잖아 이거. 내년에 또 볼 거야? 아니 내년에 볼 거 아니잖아. 올해만 볼 거잖아. 잘 안 돼도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밑줄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생략하고 나오면 나머지 맞고, 그러니까 요거만 딱 생략하고 나온 거야. 나머지 다 맞고 OX. 그러니까 가로 부분을 생략하고 출제한 거야. 출제위원이. 나머지는 다 맞아. 예. 그럼 OX. O 맞아. 왜 맞아? 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해도 되거든. 응? 그러니까 가로가 안 돼 있는 건 빼먹으면 틀리지 당연히. 근데 가로 처리되어 있는 건 생략해도 된다고. 10번이면 9번은 빠져서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뺐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밑줄 밑에다가 생략 가능이라고 쓰세요. 생략 가능. 그 밑줄은 생략하고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야 이거 뺐다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밑줄은 생략이 가능해.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일은 몇 개? 2개죠. 그래서 뭐를 할 거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다 중개업무 들어가야 돼. 그치? 예,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6번째 중개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될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선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7번 고용인. 고용인은 두 사람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고용인은 두 사람 합쳐 부르는 말이야. 누구랑?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8번은 이제 내용 설명을 좀 잠깐 먼저 볼게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심지어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 다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불러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서 71페이지 오시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용어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잘 풀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참 잘 나와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옳은 것 이렇게 물었죠.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했죠.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아주 고전적인 함정이 하나 걸렸는데 용어와 설명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용어는 뭐라고 주고 중개업이라고 주고 설명은 뭘 줬어요? 중개를 줘버렸잖아. 예. 그런데 이게요. 답이 지금 첫 번째 딱 보여서 이게 틀렸다라는 게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데 본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안 보여 잘. 왜 잘 안 보이냐면 뭐를 빨리 읽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제를 빨리 읽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읽을 때 이게 중개업인지 중개인지 이게 혼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앞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어를 잘 안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보면 그냥 대충 중개업 이렇게 빨리 읽어 넘어가고 뒤에만 맞다고 하면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거 이제 용어 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셔야 돼. 업으로 줬는지 중개로 줬는지. 1번을 일단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될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의 작성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자, 여기 뭐가 틀렸어? 계약서 작성 일단 틀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이면 안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빼먹었죠? 예, 그 말 어디서 빼먹었어? 맨 앞에. 예.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의 정의 안에는 꼭 어떤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말 빼먹으면 안 돼. 빼먹었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2번 문항에서 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줬다면, 그러니까 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렇게 줬다면 열이면 5명 정도가 틀려요. 맞다고 한다고 이거. 왜냐면 거기 주어진 문장에서 틀린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3번.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아까 우리 판례에서 보셨던 지문이 나왔네.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 우연한이라는 단어와 단 1회. 그럼 이건 우연성과 일회성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업 아니에요. 예, 업에 해당한다. 틀렸고.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제 앞에 주어를 뭐라고 준 거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무등록이지. 등록을 안 했대. 해놓고 이제 다른 뭐를 줬냐면 다른 사람의 뭐를 받고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 거야? 중개업 안 한 거야? 중개업 했지. 예, 했는데 얘가 어떻게 중개업을 했어? 무등록 중개업을 했잖아. 무등록 중개업. 그럼 얘는 처벌해야 돼? 처벌하면 안 돼? 처벌해야지. 예, 그럼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봐야 되네? 봐야죠. 당연히 봐줘야지. 근데 볼 수 없다? 틀렸잖아. 근데 왜 이것도 좀 중요하냐면 요렇게 주어를 주면 왠지 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등록 없으니까 업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걸 중개업이라고 꼭 봐줘야 돼. 그래야 처벌을 하지. 이게 중개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무슨 중개업이라고 한다고? 무등록 중개업. 4번 끝에다 한번 좀 적어주세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요런 애들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한다. 무등록 중개업. 예, 중요하고요. 5번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지. 미성년자가. 예, 자격 취득하는 거면 상관없잖아. 예. 그렇게 이제 문제 나오고요. 이제 3절 넘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여기도 우리 별표 2개 한번 할게요. 중개대상물 범위. 이것도 문제를 출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중개대상물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데 못 맞출 정도는 아니고요. 득점하실 수 있어요. 원리만 잘 알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중개대상물은 아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는데 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까? 부동산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개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 3조의 중개대상물은 1, 2, 3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1. 토지라고 해놨네. 토지. 그렇죠?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정착물입니다.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그 밖에라고 했잖아. 그럼 뭐 말고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이 뭐 있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는 가로 하나만 열어요. 그래서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요거를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권을 표시하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명인 방법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명인 방법 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책에다가 이름 써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써놓는 거지? 내 거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인정해줘? 아, 인정해주냐고. 해주지. 예. 왜 해주냐면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언제부터? 알 수 없게 아주 옛날부터 자기 뭐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러면 나무에다가도 뭐 표시해 놓으면 이름 써 놓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우린 관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인데 뭐를 써 놓으면 이름을 써 놓으면 누구 거가 되는 거지? 그 이름 써 놓은 사람 거가 되는 거고 이걸 소위 말해서 중개 대상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만 그려 드릴게요. 산이 하나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아무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산 있고 나무 있다 이거죠. 이 나무 누구 거? 산 주인 거. 정답. 왜 산 주인 거? 응? 왜 산 주인 거? 이런 것들을 부합물이라 그래요. 부합물. 붙어서 합쳐져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어디에 붙어서? 토지에. 그러면 이거 안에 원 안에 몇 개의 물건? 한 개. 뭐 한 개? 토지 한 개. 그럼 뭐를 중개할 수 있어? 토지를 중개하는 거야. 뭐는 중개하면 안 돼? 나무는 중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무는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똑같은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들 중에 일부 나무가 이렇게 영역 표시가 되어 있어. 울타리. 해놓고 산 주인은 뭐를 떼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부. 떼봤더니 갑이래. 근데 이 울타리에 가봤더니 을로 표시가 딱 돼 있네.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야? 을 거. 이게 이제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잖아. 그러면 여기 원안에는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두 개. 자, 뭐 한 개? 뭐 한 개? 토지라는 물건 한 개,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몇 개의 중개 대상물이 있는 거지? 두 개. 똑같아. 토지 한 개,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한 개.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뭐만 표시하죠? 소유권만. 근데 나무가 많거나 이 나무들이 고가의 나무면 무슨 수요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무가 많아. 뭐 수천 그루, 수만 그루야? 또는 한 그루 막 몇 억씩 가는 나무야. 그럼 무슨 수요도 있겠냐고. 파는 거 말고. 처당권 잡는 거. 처당권을 왜 잡지? 나무를 담보로? 돈 빌리려고. 대출.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뭐 하는 수요가 좀 필요하냐면 등기. 그래서 밑에 이제 시행령 2조에 보니까 이제 다음 각호와 같다 돼 있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시행령 2조에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임목이라는 애가 이제 대본에 나오죠. 그죠? 임목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임목의 정의는 뭐냐면 등기된 뭐의 집단?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단어는 뭐야? 등기. 자, 등기는 뭐를 표시할 수 있어? 당연히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지. 그러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는 굳이 돈 들어가면서 등기할 필요는 없잖아. 뭐 해도 돼? 명인 방법만 갖춰도 되는데 이거 등기하려면 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거를 돈 들여가면서 등기하는 이유는 아까 어떤 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임목이.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등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등기해 놓으면 그걸 두 자로 뭐라고? 임목. 근데 그냥 이건 내 거라고만 표시해 놓으면 뭐로도 충분해. 명인 방법으로도만 충분하지만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임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임목이래. 여기 안에 몇 개의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이게 임목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두 개. 자, 뭐 한 개? 뭐 한 개? 토지 한 개, 임목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중개대상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장재단하고 강업재단을 좀 보는데 이 공장재단하고 강업재단은 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자 기업에서 뭐 받는다고? 대출.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묶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고요. 78페이지 맨 밑에 참고해가지고 공장재단의 구성요소 해가지고 표 하나 나오죠. 거기에 공장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막 다 묶어버리는 거야. 다. 돈 되는 것들 죄다 묶어. 근데 심지어 뭐까지 묶는다는 거 알 수 있어. 거기 쭉 한번 봐보세요. 뭐 이런 것까지 묶어. 뭐?
그거 말고, 그거부터 물론 중요하지만, 신기한 거 없어? 전봇대도 묶는다는 거야, 전봇대. 그리고 또 뭐도 묶어? 전선. 전선은 뭐야, 전선은? 전봇대랑 전봇대 사이에 연결되는 선, 그것도 묶는데. 배관도 묶고. 왜 묶어, 그런 게? 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이거 저거 이제 강의하려고 한 15년 전에 제가 포스코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견학을. 일부러 이것, 저도 궁금하니까 가봤는데, 그 포스코 안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바닥에 있잖아요. 그 공장 그 땅바닥에 전선줄이 막 가 있어. 전선줄이. 그리고 전봇대도 실줄이 있고 전봇대끼리도 전선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정도의 전선줄이 아니야. 굉장히 두꺼워. 그러니까 특고압 중에서도 완전 특고압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전선줄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안으로 기차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기차가 신기한 건 뭐냐면 공장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 실어가지고 막바로 경부선 본선으로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공장에서 선적을 해서 경부선 타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엄청난 거지. 그리고 공장 안에서 또 제가 또 뭐도 봤냐면 선박도 봤는데 4만 톤짜리 배를 봤거든요. 근데 4만 톤이면 얼마나 큰 배냐면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가 5천 톤짜리야. 그 큰 배가 5천 톤짜리라고. 근데 8배 큰 배가 4만 톤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가 어디 안에 들어와. 공장 안으로. 그러면 공장은 얼마나 큰 공장인 상상이 되죠. 그런 것들을 싹 묶은 거야.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좀 생각하실 거는 지적재산권인데, 그 지적재산권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공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돈 되는 지적재산권은 뭘까요? 특허권이죠, 뭐. 특허권. 네, 특허권. 삼성 핸드폰 쓰다가 LG 핸드폰으로 바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삼성 거 과거에도 괜찮아요. 삼성 거 쓰다가 LG 거로. 많이 계시죠? 불편해, 안 불편해? 뭐가 불편해?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고. 화질이 안 좋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기가 불편하죠? 전부 다가 말고 특별히 불편한 거 얘기해보는 거야. 그런 거 말고 특별히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뭐 홈 버튼 누른 것도 있고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보낼 때 LG께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 삼성께 편하잖아. 그 삼성께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세계 특허야. 그거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고. 삼성 핸드폰만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모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뭐 천재인이라고 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LG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일일이 찾아서 써야 되거든. 근데 삼성은 뭐 가령 점 찍고 이거 두 번 치면 이렇게 뭐 가령 센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LG는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삼성은 이거를 그냥 조합해서 누르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특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야, 많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갖고 있는 가장 돈 되는 거는 뭐다고요? 특허인데 그걸 여기다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돈을 뭐 하려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많이 대출 받으려고. 근데 심지어는 이런 특허권도 묶지만 지상권 같은 것도 묶어요. 그럼 지상권도 재산권이야? 그럼요. 뭐 어떤 땅을 100년 동안 쓰기로 했대. 상당한 재산권이잖아. 그럼 그런 것도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공장재단은 꼭 소유권으로만 묶는 거는 아니네? 예, 그런 개념만 좀 일단 알고 계시고, 오른쪽에 광업재단도 한번 가볼게요. 광업재단도 쭉 보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지적재산권이라고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좀 달라. 거기다는 가로 열어주시고, 공장, 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광업권이에요. 이 광업권이라는 건 뭐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광업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기업에서 특허권이 가장 본질적인 재산이라고 한다면 광업재단에서는 광업권. 그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런 것들을 묶어서 돈 되는 것으로 묶어놓은 하나의 부동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72페이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옆에다가 우리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요거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등기된 기업재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표현해요. 등기된 기업재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조문은 다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프린트 이제 한번 꺼내 보실래요? 거기 이제 2페이지에 가보시면 노마자 4번에 중개대상물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판단 기준 3개를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좀 박스를 한번 좀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고.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3가지 기준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 이 거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거래가 무슨 거래냐면 사적 거래.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그럼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해. 살 수 있는 물건이어야 중개도 되는 거야. 사고 팔고 있어야 돼. 근데 옆에 보니까 CF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CF는 컨퍼의 이제 영어 약자인데 EX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대되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 가로에 있는 거는 뭐가 안 되는 것들. 사적 거래가 안 되는 예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반대되는 예를 보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 중에서 무슨 재산은 사적 거래가 안 된대? 행정 재산. 일단 국유 재산은 누가 소유하는? 국가가. 공유 재산은 지자체가. 네.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국공유 재산이라고 부르고 그 국공유 재산 중에서 무슨 재산을요? 행정 재산을 거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까요? 경복궁.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복궁은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은 아닌가요? 부동산이야. 근데 뭐가 안 돼? 사적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대상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도지사가 사는 공간 있어. 도지사가 사는 공간. 행정재산에 들어가. 왜? 공간 팔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도지사가 살 집이 없잖아. 예, 그것도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2번 법령상에 뭐 있을 것? 규정 있을 것. 규정 없으면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어업재단하고 선박 같은 거 잘 나오고 특히 선박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잡아주시는데 선박은 부동산인가요? 네, 준부동산입니다. 등기 능력 있나요? 네. 20톤 이상 넘어가면 등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래도 되나요? 선박 거래. 중개 말고 거래할 수 있지? 네. 그럼 완벽한 부동산에다가 뭐 또 거래도 되니까 중개대상물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선박은 뭐가 없어서 규정 없. 선박이 된다는 규정 없잖아. 아까 우리 공장재단에서 본 선박은 뭐지? 그거는 공장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박을 분리시켜서 거래는 하면 안 돼. 재단에 섞어서 재단에 포함시켜서 거래는 해도 되고 선박을 독립시켜서 거래할 수 없어요. 어업재단은 왜 안 되냐면 역시 규정 없어서. 그러면 재단 중에서 그 중개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만 되는 거. 어업재단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중개 행위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으면 개입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없으면 중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긴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일신 전속적 권리는 개입할 수가 없잖아. 왜? 그건 양도가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만 있는 권리니까 절대 안 되고 특수한 법률 관계는 위에 여백에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까요? 특수한 법률 관계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기부채납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야.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강남에 여기 길동 사거리에 코너에 땅이 좀 있어. 한 300제곱미터 정도 땅이 있는데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강동구청 공무원이 하루로 나와서 3m만 후퇴해서 지면 안 되네. 여러분한테. 그 땅 한 평에 막 몇 억씩 가는 땅인데 3m만 후퇴해서 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싫다고 하겠지. 그때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아니 허가는 뭐 내줘야지 왜 안 내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적률을 1000% 올려주겠대. 용적률 1000%를 올려준대. 그럼 여러분 3m 들여서 질래 안 질래? 당연히 져야지. 용적률 1000% 올리는 게 훨씬 낫잖아. 올리는 게 더 좋으냐. 뭐 여기서 50층짜리 건물 올리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가령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 여기서 50층짜리 건물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로가 좋아? 예, 뭐가 좋아? 나는 높이 져서 좋고 강동구에서는 3m 정도의 도로를 넓혀서 좋고 그런 거를 뭐라고 해? 기부 체납이라고 해. 그런 건 매우 특별한 법률 관계라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부수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랑 똑같이 부합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 거래하면 뭐는 따로 가. 이 토지 거래하면 나무 따라가잖아요.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중개할 수 없다라는 거야. 독립적으로. 왜냐면 이건 같이 거래돼야 되니까. 부수되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이 다 충족하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요. 한 4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